자장을 맡아주실 백이환 교수님을 소개하고 백이환 교수님한테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백이환 교수님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오시고 미국 일리노이 대학 사회학 박사 그리고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년 퇴임하시고 현재는 백석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무감사라는 것은 당협 지금 옛날 지구당의 그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 정책연구원 부님의 용준 교수님들 좋은 시간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또 공동부채주신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강남동계정책포럼 정책사연구소 관계자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정말 단순 학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현실 한국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지금 합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미나가 우리 사회 시민들이 많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대학 교수하고 몇 사람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활락을 안 해고 다른 분의 교수님들인데 의외로 모르고 계세요. 그냥 뭐 선거 제도는 정당들랑 이해관계에서 얽혀가지고 서로 막 그거 싸우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인식하고 계세요. 제가 한때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시민이 잘 알려지지 않았냐 언론에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가 우리 참석자는 물론이고 외부 일반 시민들에게도 이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분이 정준표 영남대 정형과 교수님이신데요. 이 정 교수님 원래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하셨는데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다른 데서 우리 정 교수님 논문을 한번 봤어요. 보고 난 뒤에 이 제도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님은 학자님 중에서 이 제도를 실증적으로 정말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좋은 발표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한 30분 정도 발표해 주신 거고요. 토론 맡으신 서정욱 변호사님은 워낙 유튜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마치 계실 텐데 저도 여러 번 세미나에서 사실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나오시고 박사과정까지 수료하시고 영남대 법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지금은 무슨 아니시죠? 법무부 민주. 네, 지금 이제 법무부 민주의 변호사로 계시는데 아주 명쾌하고 뭐 좌고면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분 정도 시간 좀 되겠다. 한 10분 기존해 주시죠. 그럼 먼저 시작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30분 발표 10분 토론하고 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남습니다. 우리가 플로에서 충분한 질문과 응답 시간이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게 제가 좀 이게 여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림 보고 하면 좋겠고 또 혹시나 다른 데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밑에 뒤에 데이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1번은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 전원연동 우리 심상정 의원이 국민을 몰아내도 본인이 잘 몰라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해보니까 토론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발표하는데 이 제도 작동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발표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비례대표제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라대표제 그러니까 단순다수 상대다수 지금 국회의원 뽑는 방식, 대통령 뽑는 방식을 섞은 건데 이 연동이 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지금 이 제도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연동형이 뭔지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래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제대로 이제 연동형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하고 연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 세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도는 연동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준연동형으로 만들었는데 연동을 끌어버린 거예요. 각 정당들이. 그러면 연동형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 의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럼 무대를 가면 연동형 취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배신의 정치가 되고 전부 뭐냐 하면 아이고 못 믿겠다 이런 분들 다시 정치권에 물증이 옵니다.
그래서 누가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 떠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도입의 과정이라는 이게 잠도의 과정, 독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뭐냐면 독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연동형은 연동형 지위를 원칙이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워낙 학술적인 이야기고, 그 다음 여기에 굳이 뭐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른 법안하고 같이 타협을 해가 정의당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베스트 조항에 올린 겁니다. 공수처가 뭐라고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원래 비례대표제 부분 섞는 거니까 비례대표제 부분은 군소정당이 유리합니다. 그러면 왜? 자, 군소정당이 유리한데 불리한 걸 감수하고 왜 그냥 하면 물론 다른 걸 받았죠. 공수처 지원하겠다. 그래 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면 안 그래도 우리는 가장됩니다 지금. 이 지역구 단수 다수제로 해도 단수 다수라는 말을 써서 저는 제가 듣기라는 이 말을 해도 잠깐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에 이런 식으로 그래 이해가지고 다단계로 뒤지고 있거든요. 그럼 더 다단계가 돼요. 지금 현재 뭐 34개 정당이 창당을 하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갖다가 만들고 있다 합니다. 아이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더 다단계가 되고 오잖아.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브라질 같은 남미의 여러 나라 비례대표제하고 대통령제를 조합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야 이거 정치가 잘 안 되거든. 유럽에 비해서 내각제하고 비례대표제 비교해보겠길래. 근데 안 되는 것이 이 선거 제도 때문입니까? 요즘 다시 연구 결과들 어디로 가면 바뀌고 있어요. 대통령제라서 그나마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 우리는 뭐냐 하면 대통령제 지금 반항되잖아요. 더 많은 당이 만들어지면 자, 뭐 정책 결합을 만들 때도 대통령이 초이스가 많아집니다. 당이 많아지면 더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당의 주관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최단 대표지 않아 단수 다수제라고 하는 최단 대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선거 제도에서는 정당 수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뭐 연합을 만들라 해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하고요.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 당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자기 지지 세력을 만드는 거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만든다는데 고민을 해가 만들어냈는데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면을 좀 많이 방지하고 덕분에 거에 비례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것이 뭐냐 아마 1인 2표제로 자 지역구 선거 따로 비례대표 선거 따로 하는 겁니다. 병리이에요. 두 개 독립적 움직이에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써가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 보니까 그냥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많은 걸 줘야 됩니다. 완전 100% 연결합니다.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50% 연동을 하면 굉장히 이게 더 복잡해집니다. 설명하기 50% 연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제 나름대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드는 분이 야 굉장하다 그런 생각해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안 움직이겠다 그런 식으로 정치 불신만 더 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이 식으로 하면은 또 지역구 제도 지역 대변이라고 확 달라집니다. 저 대구 경북에서 왔는데 대구 경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수도권에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더 많아져버려요. 비례보다 이런 문제들이 다 생깁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 번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선거 제도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유불리만 따지고 유불리는 어떠냐 하면 지금 이제 정권의 지금 지지를 많이 입고 있죠. 확 바뀌는 문제입니까?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또 국회 선진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안 만든 일 말했어요. 이게 동물국회가 맞지 식물국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다. 이거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만들면 안 되는데도
뭐 합의주의라고 하면 합의가 좋다고 하면 합의가 안 되는데 자꾸 60% 이상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참 답답해서 우리 학교에서 자꾸 좋은 말만 자꾸 찾아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런 생각도 안 해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도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동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게 1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 20대 총선이 50% 연동, 준원 연동률 50%지. 그러니까 비례대표 75명, 국회의원 점수 300명으로 실시돼서 어떻게 되느냐. 아니 지난번 자료까지 하려고 하긴 지난번에는 지역구역이 25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비례가 22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차이 납니다. 전국으로 잘 것이냐. 선관위에서는 전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 발표한 걸 선관위에 가져가서 자기들이 전부 다 읽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건 다 지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 선거 결과입니다. 그리고 권역 6개 권역 이렇게 한다 하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권역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결과를 가지고 줄였습니다. 비례가 줄였어요. 비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화 방식부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회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어디다 그거고요. 그냥 비례에서 줄인다. 100석에서 10석 받았는데 70석이 되어서 막 7석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게 이제 소수가 남으니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220을 줄였어요. 그래서 줄이니까 20대 총선, 권역별, 전당별, 지역구에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보면 무소속이 11명이 됐거든요. 무소속, 그러니까 253석 중에 무소속 그 11석 된 것도 또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줄여도 이게 11석이 그대로 되더라고요. 다른 망치로 10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이 11석이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3-1만 보시면 이제 이거 딱 보시면 야 이게 19라고 하는 거 알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거 보시고 이제 밑에 부분 요게 이제 요거만 잘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이게 이제 뭐랄까 수도하고 지방의 환경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영남대학 좋은 학교인 줄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자꾸 실력이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이 수업을 하면요 이거는 잘 이해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뿐이지. 지난번에 제가 그 여름에 이제 발표할 때 경주에 갔어요. 더 복잡한 걸 가져갔어요. 계산을 다 해가지고 누가 유리하고 시간이 막 온갖 거 나가가지고 이거 못 늘어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냐 선거제도가 그렇게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얼마 전에 뭐까지 지금은 그런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1표, 2표가 있습니다. 독일은 뭐냐 아마 좀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도를 하래요. 비례대표지 실제적으로 보면 연동형이 아닙니다. 스킨 파악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그게 들어가지 결과로 보면 완전 비례대표입니다. 어쨌든 비례대표 중에서는 제2표 전당에 던지는 표가 중요합니다. 근데 독일 국민의 70%가 제1표 내가 지역구에서 던지는 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뭐 잘 모르는 거죠. 복잡한 점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제도를 실시하나 말하고 안 하겠습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살면 돼.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굳이 뭐 이렇게 작동한다는 하는 걸만 남한테 모르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쓴 이유는 뭐냐? 한국 정치 또 망치겠구나. 누구 정당이 유리하고 안 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자, 20대 총선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동형 의원은 50% 연동형 의원은 일단 요 밑에 거 뭐 볼까요? 제가 일부러 자료에는 요게 뒤로 가야 됩니다. 국회의원 정수 애기 의석할당정에 추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 그럼 어디로 가면 요게 어디로 갑니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에요. 300명에서 의석할당
정당 정당이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 5선 이상이거나 혹은 3% 이상 득표를 해야 돼요. 독일은 그겁니다. 세석 이상이거나 5% 이상. 이래가지고 자유민주당 지난번에 의석도 못 받았어요. 2013년 선거 때 5%를 못 넘은 겁니다. 그 이번에는 뭐 10점 몇 프로가 받아가지고 다시 컴백을 했어요. 이것도 막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야. 5% 받냐 못 받냐. 우리 3%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을 잘 되도 이제 우리하고 좀 친한 정당인데 야 이거 우리는 3%인데 한 2%만 더 받을 1% 더 하자. 그럼 우리 의식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야. 2% 있는 데다가 이 정당 간의 어떤 거래라는 연합이라는 이 협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단계를 되는 대로 이야기 옆으로 좀 빠졌는데 이렇게 가면 우리 290석이죠. 290석에서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의석 할당 정당만 총합을 내가 그 안에서의 득표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의석을 받고 몇 석 받느냐 입니다. 그런데 그거 맞아야 되는데 야 이미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빼야지. 이렇게 하면 남은 이 안 했던 모델로 가면 곱하기 0.5 안 했던 모델로 가면 이거는 완전 연동이 100% 연동입니다. 예전에 독일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면 나누기 2를 하니까 50% 연동이라는 거예요. 준연동보다는 저는 50% 연동이라는 거예요. 선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가 계산을 해봅시다. 해가 그런 모델로 가면 자, 주는데 이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에 받은 것보다 받은 것이 이 지역 당선자 수가 적어요. 그럼 초과 있으면 생깁니다. 그는 이 의석 빼내라고 빼들 수는 없으니까 그대로 인정해 줘 보는 겁니다. 자, 이 초과 의석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 학교에서 잘못 알고 있어요. 초과 의석은 수도권에서 대부분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경남 우리 문재인 대통령 부산 경남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표가 좀 줄어들어요. 그럼 뭐 됩니까? 근사하게 이기는 거야. 근사하게 이기가 자유한국당이 근사하게 표를 지역구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럼 득표율은 떨어졌잖아요. 그럼 초과 의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5% 안에 서울, 경기 이거 뭐냐 하면 초과 의석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과 의석이 누구한테 생기냐에 따라가 다음 선거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죠.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순간에 벌써 군소 정당이 유리해집니다. 큰 정당보다. 그거는 틀림없고요. 그래서 지금 유불리 이야기할 때가 정치 지형이 바뀌는 지지도가 바뀌는데 유불리 이야기가 마치 수당이 없습니다. 그게 보면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자꾸 유불리보다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원칙이냐를 가지고 이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당하고 타협도 없이 여당하고 타협도 없이 선거법 만든다는 이런 것이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선거법이 하다 보면 그대로 아마 어떤 사람은 두 표의 가치를 행사하고 어떤 사람은 한 표의 가치를 행사한다. 이래요. 그러면 이건 1표의 원칙에 나가지고 헌법적으로 위헌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유불리 따져야 돼요. 이 정도가 정착이 뭐더라고 아마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당이 제가 우리 당이라고 하는 각 때마다 당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말 가져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유권자의 눈치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전부 다 솔직하게 착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은 이거 다 배신 비싸요. 이 선거에서 이러니까 이 제도는 정치권의 중심만 가져가고 바뀔 수밖에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아주 쉬워요. 자, 지난번에 무소속 조정했는데 11명이 당선됐어요. 무소속은 이거 대접할 수가 없으니까 300대 21하면 289석입니다. 289석 있습니다. 그래, 비례대표 득표수를 뜯고 있기를. 지난번 득표수입니다. 20대 총선이에요. 이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한번 보세요. 국민의당이 2등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이 1등이었습니다. 비례대표에서. 그걸 뽑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 어떻게 보면. 그러고는 이제 뭐냐면 지난번 선거에서는 우리는 253석이 지었고 나머지 47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1당이 어느 당이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었잖아요. 의석을. 이렇게 모델로 가면 바뀝니다. 새누리당이 많아져요. 자, 그래서
새누리당은 전체 100 중에 36석 맞아요. 36% 득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7.5%, 국민의당은 28.8%, 정의당은 7.8% 득표한 거예요. 요건 물론 다른 소수 세대자까지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가면 득표 비율에다가 자 289석을 가면 어디를 가면 몇 석을 받아야 될까? 104.070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89 곱하기 0.369 가마 104.075가 나옵니다. 이거는 79.354. 국민의당은 83.09예요. 독일은 뭐냐 가마 이거는 100%. 지금 현재 선거죠. 이게 이제 독일 선거제도 이야기 드리면요. 초기에는 뭐냐 하면 초과에서 인정을 하고 다 했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초과에서 너무 많이 생겨서 미래성이 어난다. 1. 2. 독일도 똑같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전략적인 그런 어떤 배신에 있는 거, 전략적 발판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 표를 던졌는데 더 많이 받았는데도 오히려 의석이 줄어들 의회 득표 같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1949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안 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초과 의석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위헌이 됐습니다. 독일 선거 제도가 우리가 그렇게 배안행한 제도가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부터 다른 제도를 썼습니다. 뭐냐 하면 초과에서 생기면 비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다른 당에다 보상의석을 준 거야. 이게 얼마냐 하면 지금 2017년 지난번 제19대 연방선거죠. 이게 598석이 원래 적히는데 이렇게 보상의석을 쓰다 보니까 101석이 늘었어요. 전체 의석이. 제도는 지금 바뀐 제도는 우리는 도입 못합니다. 101석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선거제도에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보면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 지역구 당선자 쓸 때 여기서 이거 빼고 한번 어디로 가봐. 104에서 104.07을 93을 빼면 얼마나 이게 11점 얼마 나오죠? 예. 그럼 뭡니까?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이유를 해가 반올림을 하는 거야. 0.5보다 소수점이가 0.5보다 크면은 올려주고 자연 원래 우리가 하는 통상적인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반내림 다 합치는 거예요. 0.5 되면 어디 됩니까? 내려오는 거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6석이 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79석에서 97석을 떼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할게 마이너스 9석이에요. 됐죠? 다 그래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이렇게 국민의당은 31석, 정의당은 10석입니다. 그런데 요 104에서 50% 보정의석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요건 다 할부 못하면 실제로 나머지가 있어가지고 점수 안 시키면 37.5가 나와야 돼요. 비례의석의 반이 다 나와요. 이게 38이 아니고 37.5가 나와요. 소수점 이하 발언 같은 거 안 했구만. 근데 사람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38이 나오든지 37이 나오든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나머지 의석 38, 76에서 75에서 38만 37석을 다시 단일 배분을 합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비례가 나한테만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마이너스 9석 떼뜰 수는 없잖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초과해서 인정해버려요. 역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6석, 0석, 31석, 10석이 돼가지고 연동 배분을 갖다가 47석을 했습니다. 연동 배분을. 자, 연동 배분 47석이죠. 남은 거는 비례에서 남은 게 얼마입니까? 75에서 47, 28석이야. 28석을 옛날 방식으로 이 다음끼리 나눠가지는 겁니다. 여기 뭐냐 하면 잔여 배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초과해서 많이 생겨가지고 이게 75를 넘어버립니다. 그럼 뭐 합니까? 비례해가지고 75석으로 딱 맞춰야 돼. 거기 뭐냐 하면 조정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빨리 말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전체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더 기수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해되시죠? 이렇다 대충 이렇다 한다 이제 딱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뭐 수식으로서가 합치가 얼마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해야지 이게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유리해지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새누리당은 109석, 더불어민주당은 105석, 국민의당은 61석, 정의당은 14석이 됐고요. 군소정당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 정의당의 경우 아이고 연동은 22석 22석인데 구석까지 못 받았어. 반응 올게 많잖아. 연동 배분에서 보충돼가지고 올게 많은데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어떻습니까?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억울하죠. 근데 이게 억울한 걸 생각하면 아예 더 많이 받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초과해서 생기기 못하니까 더 이상 이거 한 방도 없이 내가 지역에서 얻은 거 다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냐 군소정당은 비례대표 부분이 많아지면 수,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지면 수, 의석은 넣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잠시 뒤에 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어쩌면 정의당 좋아하죠.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 넣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분이 누구죠? 심상정 말고 신통력이 좀 있으시고 어제 보니까 뭐 누가 뭐 이혼 박지원. 네? 박지원. 아니 무슨 국민혁명당 뭔가 뭐 배상금 뭐 받고 뭐 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허경영 씨 죄송합니다. 잘 이름 잘 모르요. 그 허경영 씨 같은 분이 인기가 있어 국민에. 근데 보통 우리 그래도 지역대 웬만한 빈자들이 뭐야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제도예요. 자기가 당 만들면 돼요.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많이 받아도 못 됩니까? 갑자기 의석이 국회의석으로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못 됩니까? 정의당 의석은 늘어났다. 그런 당들이 생기면 못 됩니까? 국회 내에서 의석수로 보면 당의 순위가 판매를 안 좋아했어요.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유불리 따진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뭐냐? 본인도 뭐냐? 하면 2017년 대한당 이런 당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양진한 겁니다. 갑자기 옛날부터 지역구도 다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당 그렇게 갑자기 양진 못해요. 그런데 비례도 딱 하면 됩니다. 한 명만 똑똑하고 다 해가 밑에 와 따라가지고 전부 자기와 같이 해가지고 비례의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사실 왜 연동형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제도를 넣었는가? 이름이 개인한테 비례대표자 퍼스널라이즈 프로포셔널 시스템이라고 영어로 왜 그러냐면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됩니까? 당수의 힘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선거의 우리 역사도 보게 되면 장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비례대표를 도입했습니까? 했는데 지금 연구가 2010년부터 새로운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도입한 이유가 뭐냐?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수 정당들이요 예전에 이기고 있었잖아요. 지역구. 그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노동자가 세력화가 됩니다. 대중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역구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비례라도 해야지 국회의석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가반수를 확보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제도를 바꾼 겁니다. 물론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또 뭐냐 하면 당수 입장에서 당의 입장에서는 의원이 규율이 있어야 돼요. 당내 규율. 이건 뭡니까? 정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자 좋은 거예요. 지역구에서 당선되면 말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원하십니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잔여 배분은 비례의석에 따라 28석을 갖다가 그래 28석에 36% 정수 부분에가 이건 뭐냐 하면 당구가 우선 정수 부분 동나라 제도는 태아 방식은 정수 부분에 배정을 하고 10.083입니다. 정수 부분을 먼저 배정을 하고 남은 거 있어. 해보니까 남은 게 한 석밖에 없어요. 한 석은 우리한테 가면 요 소수 이하가 큰 수수대로 남은 거 있어요. 배분하는 게 우리나라의 태아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도 있어요. 보통 이거 보면 동투 방식 이런 걸 씁니다.
대정당이 유리한 유불리 해봤자 한석짜리 이런 이야기, 한석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도 유불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전국 배분이잖아요. 정당당에. 자, 배분 과정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들을 나눠주는 겁니다. 권력들을 나눠주는 게 뭐냐 하면 밑으로 내려가. 이겁니다. 자, 정당 내 권력들. 그래서 새누리당은 100구석이잖아요. 100구석을 가지고 권력들을 나누는 거야. 이게 이제 지역구에 서울 새누리당 그래 지역구 어디서 이 답이 아까 계산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야. 그 11수인데 원래 받아야 20.836이란 말이야. 여기서 이거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8.154 반을 준단 말이에요. 반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자 지금 현재 선거제도 모르십니까? 앞에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 다 이해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거 보시면 되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상정 의원이 그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국민이 마음만 보면 다 알아요. 사는데 다른 거 아니 똑바로 하고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뭐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분석하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것도 분석하려고 하면 그냥 쉽게는 안 되겠죠. 근데 작동 방법은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싶지 않은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무 시장 없습니다. 선거제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이 제도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정치권의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냐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동 배분이 있고, 연동 배분 하려고 하기에 비례 여기서 75석을 넘어가는 거라. 그럼 조정을 해야 돼요. 그만큼. 조정 의석이 있을 때는 잔여 배분 못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고는 잔여 배분 세 가지로 하는 거라. 전국 차원에서 정당끼리 배분하는 그렇게 있고. 일단 정당이 배분이 되면 그거 가지고 똑같이 이제 권력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정당 내 권력별 배분하는 겁니다. 뭐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제가 생각할 이건 이제 사실은 학생들도 문제도 막 풀어봐야 된다. 풀어보면 됩니다. 그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그냥 들으시니까 된 같기도 하고 안 된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내려다 치고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253을 이게 뭡니까? 그대로 하자. 253석에가 30석 늘리자는 거 아닙니다. 크게 안 봐도 됩니다. 사실은. 아니 이게 이제 혹시 저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초과이석이 있는 정당은 그래도 괜찮아요. 억수로 어려운데 뭐 쉽다고 뭐 이런 데 대한 뒤에 다른 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240석, 뭐 250석, 이런 거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혼합제도 어떤 효과? 장점이 있냐, 장단점이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정리됩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연동 리트가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래 못해요. 그러니까 과정에서 국민들이 말이지 우리 다수결식으로 가지고 우리 누가 선거식으로 투표를 하고 그래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 사람을 뽑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전체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석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아마 비례됩니다. 예전에는 뭐냐면 2009년 선거까지 이게 초과해서 완전 비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 초과해서 초기 단계에서 대선이 하나 정했습니다. 잘 정해서 나중에 이제 20석 바꾸니까 올라가서 초과했어요. 이거는 비례성을 너무 저해하는구나 해가지고 헌법재판에서 이런 거 하겠다 이야기했다. 바꾼 제도가 12당 다른 제도가 됐다. 그래서 독일 선거 제도에 대해서 환상은 다 깨야 됩니다. 독일 선거
제도 하면서도 그것까지 지역주의를 완화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최다 득표제라든지 뭐 단수다수 하는 게 실제로 상대다수입니다. 1등한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런 예도.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병리 연동형 이건 한국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심상정 의원이 개정하는 대표회가 발의했을 때 뭐라고 적혀있는 가 하면 그 안에 지역주의를 완화,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어요. 국민이 투표하는 방식은 국민은 더 지역적으로 지역을 가지고 기준으로 투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관계 없습니다. 지역 구도죠. 아 그래, 자유한국당도 저 호남에 가서 어디서 하나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비례성이 선거의 비례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비례성 이렇습니다. 서울서 한번 보시면요, 한 38%, 42% 얻었습니다. 37% 얻은, 38% 얻은 다른 당을 제치고 당선되면서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올려버려요. 서울만 보면 비례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대구 경북 봐도 어딥니까? 뭐 이게 얼마인지 몰라도 한 60% 받아요. 자유한국당이 지금은 그러니까 비례성이 덜 떨어져요. 그거는 뭐냐? 왜? 60% 받아가 당선되기 때문에 거꾸로 이 다 합쳐가 보면 전국을 다 지역주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덕을 보고 어떤 데는 손해를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제도는요, 지역만 봐도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전체로 득보면 어됩니까? 굉장히 비례성이 높은 제도예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때문에 지역주의가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례성을 높이겠다는 말에도 사실은 비례성은 이미 높아요. 우리나라 선거제도.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이제 아우가 다르기 때문에 뭐 틀렸다 맞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비례성을 높인다. 한국 선거의 비례성은 이미 지역구 선거가 굉장히 비례적입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전국적으로 독기적인 정당의 지지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서울에서 이기면 대구도 이기고 호남에도 이기고 다 이기고 다 가져가 그래. 비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지 않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국 선거의 비례성은 높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세 가지 아까 이야기 석패율 제도도 나옵니다. 석패율 제도 여기 보면 석패율 이거 국민들이 별로 말 안 하고 그 이야기 안 하는데, 야 이거 일본 같은 아니 끝나갔지만 부활을 좀비가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좀비 시스템이 약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가 안 하고 대화가 안 하고 있어요. 선거제도에 대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어디 정당이 마음대로 하도록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석패율 제도 한번 보면 본격적으로 석패율 제도 하거든요. 호남하고 제주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자유한국당 지금 이야기 봅시다. 호남에서 2등을 하면 2등, 3등을 하면 득표 얼마? 굉장히 득표율이 낮겠죠. 1등이 돼야. 제주에는 어떻습니까? 떨어져도 득표율이 높겠죠. 석패율이 높은 거라.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거는 지역주의를 완화하려고 하면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돼야 되는 제주에서 당선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우리 대구에 우리 김봉진 의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당선됐잖아요. 근데 떨어진 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말씀하신 했습니다만 근데 떨어져도 문제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거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될 수도 있는 사람한테 부활시키는 거. 그러니까 노력 안 한 사람은 살리는 제도가 될 수도 있고 이 석패율 제도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검토가 안 돼 있어요. 석패율 제도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토를 안 했어요. 제 생각은 다른 논문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정당에게 충분한 자유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왜 석패율 하는데도 말이지 다 올라가야 되고 그 지역에 특정한 사람은 못 넣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차라리 일본 식으로 하면 됐겠네요. 일본 따라 하려고 하면 뭐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난번에 낸 방안도 선관위에 낸 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 그건 진짜 잘못된 평균 우선 득표율 대회. 그 제가 그건 완전히 잘못됐다. 그 말이 안 되는 방안을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제도에서. 자 그래서 제가 지역 구도도 완화 못하고
납부된 농촌이나 납부된 지역이 그 지역 국회의원 수 줄이는 거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당 수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딴 말이죠. 원내에서 뭔가 가관수 확보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한테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 권력 구조가 과연 대통령제가 돼야 될지 내가 책임져야 돼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 이런 거 같고. 근데 어쨌든 누구한테든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번 이게 제일 이제 간단합니다. 개정안은 과연 그 취지를 작동할 수 있을까? 연동해야 되는데 집단 재판할 투표에 보게 되는가? 자, 그래서 제가 준연동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증가시킨 전략을 활용하여 정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그런 전략적인 행동이 끝까지 일어나면 결국 변리 경우와 똑같은 게 지금 부정이죠. 나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이게 무슨 당에 대해서 뭔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자유아니 새누리당에 대해서 뭔가 뭐 불만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지역이고 괜히 제가 다른 지역 이야기했구만 욕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지난번에 아까 보니까 어디입니까? 20대 총선 연동형을 준연동을 제공했을 때 새누리당 109석, 더불어민주당 105석, 국민의당 61석, 14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죠? 무소속이 11석이 있고. 자, 새누리당 중에 10명이 야, 우리는 그냥 밖에 나가도 선거 있게, 무소속으로 있게. 무소속에 당선된다면 대구 경북에서 무소속끼리 당선됩니다. 당에서 막 아니다 하고 저놈들은 나쁜 놈이야 하고 다른 당 후보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참아버립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국가죠. 나는 우리 당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하고 기로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하겠죠. 당선 안 되겠습니까? 이거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 나가라 그건 당에서 저런 식으로 전략을 사용한다. 아이고 너무 심하잖아 하면 좀 숨길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 우리나라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 이탈리아는 없습니다. 독일은 없습니다. 이탈리아가 2001년 2000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선거제도 바꿨습니다. 연동형 메커니즘 쪽에. 그래서 독일하고 같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 문제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필요 없어요. 왜? 완전 비례대표 되기 때문에. 독일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원래 지역구 당선할 수 있는데 새 지역구 10명 빠졌죠. 10명은 근데 나중에 어디서 돌아야 됩니까? 무소속이 당선자가 들어온대요. 10명은. 그런 문제입니다. 뺄게 줄어들잖아요. 비례대표 득표수 다 있고 해가 비례연동은 104에서 왜입니까? 83은 빼잖아 이제. 83은 빼가 나는 이해해가지고 보태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반만큼 거기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국회의원 나중에 무소속 당선자 사람이 들어오니까 어디 됩니까? 더 늘어. 더 늘어나가지고 세제국 연동 배분 의석수가 늘어나니까 이거 됩니다. 102석이 됐는데 109석이 아니고 102석이 됐는데 실제로 10명이 어디 있어요? 무소속으로 들어오죠. 112석이 됩니다. 109석에서 112석 3석밖에 안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50% 연동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계속 뭐 신경 안 쓰지도 이렇게 되는구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걸 알 필요는 없는데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적게 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뭐냐 그래 새누리도 전부 무소속으로 나갔고요. 그럼 어디로 가봐. 이게 달라집니다. 연동 배분 기준에서 달라져요. 어디로 가봐. 289명 중에 새누리당이 전부 다 무소속으로 갔어요.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수이 무소속 93명 289에 300에서 11명 빼고 무소속 당선자 원래 무소속 당선 빼고 그 다음 새누리당 무소속 당선자 빼고 어디입니까? 196석이야. 196석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정의당이나 이런 데 쭉 보시면 자 새누리당 어디 됩니까? 하나도 못 봤죠? 당시 대상 하나도 없죠. 지역구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 뒤에 그대로 93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109석에서 134석이 돼버립니다. 새누리당은 다른 당에서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럼 뭐 우리도 그래야지. 다른 당도 그래야지. 왜 새누리당은 아닙니까? 다른 당도 하는데. 그래서 새누리당 어그로 무소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세 번째는 뭐냐 가만 그러지 말고 새누리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어요. A당에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동을 끈다 하는 기본 핵심은 뭐냐 가만 A당은 지역구에 다 출마합니다. 연동 끊으면 돼요. B당에서 비례대표 다 모으는 거예요. 득표는 B당에 출마합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이 방식으로 이탈리아도 선거를 했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부터 시작해 온갖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 이 선거제도들이 다시 이런 선거제도가 어린독해가지고 다시 다 바꾼 겁니다. 비도덕적이잖아요. 그렇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먹는데. 그래서 새누리당이 모두 위성정당으로 나옵니다. 새누리당 말고 새누리당하고 뭐라 그럴까요? 비례한 주당이라고 만들어서 비례한국당 만들고 해가 그 이탈리아에서는 뭐라고 하면 이런 선거제도를 없애라 하는 식으로 벨루스코니 그 당시에 그런 정당을 만들어 거기다가 표를 막아줬어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페이지다.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꼼수를 더 쓰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사례로 줘야지. 아니죠. 그러면 정파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새누리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한수 낮은 아이디어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새누리당을 써야 돼요. 새누리당이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새누리당 모든 위성정당 출마할 수 있고 그 다음 어디 A 전부 다 무소속 출마 그러지 말고 우리 모든 당 위성정당을 만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결국 어디로 가면 빼먹기 없어요. 조정을 하고 연동 빼먹하고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결국은 내일 어디로 가면 225석은 지역구로 하고 75석은 비례대표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제도가 연동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연동을 끊으면서 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동제라 하는 도입을 하는 취지하고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불신만 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에 무조건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래 이런 식으로 100년 전에 해보자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면 알아가지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다 알아서 하겠죠. 그거 맞춰가면 되는데 한 번에 해먹고 치울 겁니다. 결국은 뭐 한 번 될지 안 될지 그러고 이제 당의 유불리하고 개인의 유불리가 다르죠. 지역구 대부분 개인의 유불리가. 그래서 자꾸 250 지역구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됐잖아요. 지역구 획득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자 인구수 획득 기준일은 지난 1월 31일이거든요. 그에 의하면 이제 서울은 2석인가 줄고 서울 42석 경기도가 엄청 수도권이 엄청 늘어나요. 그래 그렇게 할 것이지 이게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시간은 얼마 없고 그거 다 졸속으로 다 해가지고 어떤 간에 맞춰가지고 선거제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한국 우리 앞날이 깜깜한 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는 뭐 보시면은 이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 이제 다른 나라를 적어놨습니다. 알바니아, 예, 알바니아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독일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독일은 이런 게 왜 안 생겼고 실제로는 이제 진짜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 그러면 옛날식으로 6대, 7대, 8대는 어떻게 되냐면 비례대표제가 있었습니다. 모르시지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투표용지
일단은 그 옛날에 우리가 가마 모든 정당 각 지역마다 모든 정당 이름이 올라가고 후보가 없으면 후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독일도 1949년에는 1인 1표, 2표가 된 거예요. 근데 왜 2표로 됐나 하면 자유민주당이죠. 독일의 제3당 자유민주당 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1인 2표제가 사실은 잘못된 지역이에요. 이 연동형에서. 그런데 1인 1표를 1인 2표로 바꿔가지고 그냥 보수당이 반대하고 연정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당이 많아서 안 바꿔와갖고 지금은 완전 제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뭐 1표고 2표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2표에 의해서 완전 비례성입니다. 비례주의 때문에 달라졌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에 아무나 있습니다. 이건 안 그래도 벌써 나라 쪼개져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도입을 했다. 야, 또 정치권, 야, 이런 나쁜 사람도 있나? 이렇게 되겠나? 제가 이 정도로 예. 혹시 좀 이해가 좀 이해가 좀 소리장님 걱정해 주실까요? 그건 못해. 이제 서장욱 변호사입니다. 일단 발표 교수님께서 제가 발표 내용을 저도 몇 번 미리 구해서 읽어봤고요. 오늘 발표도 들었는데 역시 이게 좀 어렵지만 뭐 전체적인 취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충분히 될 걸로 보이고 일단 그 토론하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옛날의 선거법하고 지금 이제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어느 게 다 장단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선거법도 장점,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것도 장단점이 있고 그럼 이게 결국 패스트트랙이 절대적으로 모든 면에서 기존 선거법보다 뛰어나거나 뭐 우월한 건 아니다 말이에요. 장점만 있는 제도는.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합의해서 한국당하고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하는 게 맞고 만약에 어느 한 당이 반대한다면 저는 기존 제도를 골격으로 가는 게 맞다. 왜? 100% 이게 장점만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게 장단점이 있다면 유불리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그 게임의 룰은 합의해서 정해야 된다. 그 점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나 좌파 이중대들이 일반적인 패스트트랙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하나만 더 총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 선거 연동형 선거제는 한마디로 이제 그 심상정에 의한 심상정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심상정이 이제 그 정계특위위원장에서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심상정에 의한 이거는 맞는 거고요. 그들이 가장 수혜를 누가 누리느냐? 물론 이제 앞으로 정당이 많이 생기면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이게 20대 총선만 보면 발표자님들이 정리한 것처럼 가장 이 정의당이 혜택을 보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제가 심상정을 위한이라 했는데 정의당을 위한이 아니고 그런 이제 그 뒤에 또 발표자님 잘 정리한 것처럼 석패율제가 있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석패율제. 저는 이 석패율제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혜택 보는 분이 김부겸이 같은 사람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이 심상정이도 일산에 놓으면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면 배지를 영원히 못 따는데 그렇다면 이게 경기도 수도권은 어느 정도 건져간다면 정의당의 석패율제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맞습니까? 제 생각은.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흐물 중 하나가 왜 심상정이가 지더라도 일반 정의당 애들처럼 멀뚱하지 않게 5% 7% 얻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게 30% 이상은 저는 아슬아슬하게 저도 진다고 보거든요. 심상정이 정도면 저번에 또 실제 이긴 적도 있으니 그렇다면 이게 결국 본인은 어떤 경우도 배치를 당하는 지역구에 떨어지더라도 석패율제에서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에 있는 거는 심상정에 의한 심상정을 위한 법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총론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표문 중에 이제 그 2페이지 발표문이 그 2페이지 보면 3-1도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상대로 2페이지 보면 이제 그 표 3-1 보면 이거는 이제 준연동형을 20대 총선하면 시뮬레이션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피해 보는 게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연동이 비례되면 민주당이 한국당보다는 피해를 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많이 근소한 차이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장 피해보는 게 민주당인데 그러면 이게 왜 민주당이 이렇게 패트랙에 집착하는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그 선거법보다 공수처법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공수처법은 정권에 자기 교도소 가느냐 안 가느냐 정권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수처가 없이 지금 이게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이게 수사하면 지금 유재수부터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권력이 시퍼렇게 2년간 남아있는 지금도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는데 권력이 좀 더 죽고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초토화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우파가 이게 130명이 지금 구속돼 있다면 자기들에게 몇 배는 더 구속될 수밖에 없는 벌써. 그래서 이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민변 변호사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서 검찰이 무력화시켜야만 자기들이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거법에서 일부 손해 보더라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면 어차피 이게 정의당이나 군소야당들 이중대를 끌어들이야 되니까 그게 첫째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의도는 설령 민주당은 이제 의석이 가장 피해를 보죠. 105석이니까 의석을 이게 피해 보더라도 얼마든지 이게 좌파 연정으로 이중대들이 많으니 정의당이든 뭐 이게 민평당이든 대한당이든 뭐 바른미래 손학규든 이런 게 그 좌파 이중대들 쫙 끌어모으면 연정으로 이게 좌파 연정으로 오히려 이게 더 장기 집권 20년이든 50년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연동형 비례대가 되면 좌파들에게 좀 더 유리하다. 이런 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 점을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읽어보면서요. 그 4페이지 보면 의문 이해가 오는데요. 사페이지 보면 아까 그게 제가 말했지만 비례 문제인데요. 결국 이제 저도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배분되는 비례성이 이제 그 강화되는 게 그럼 기본적으로는 방향은 이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 그러면 현행 제도는 얼마나 이 그렇게 과연 비례제에 강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통계학적인 교수님이 잘 그 설명해 주시가지고 현재로도 그 지수로 계산해 보면요 상당히 그 전국적 비례성은 결코 낮지 않다. 상당히 그 0.9 얼마씩 쭉 해서 상당히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비례성이 지금도 상당히 높은데 이걸 조금 더 높이려고 제도를 막 바꾸면 오히려 과유불급처럼 부작용이 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 부작용 중에 또 3번에도 나오지만 뭐 위성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저는 이 과연 우리 선거 문화를 보면요. 제 주위에도 보면 이 정당은 어느 정당이 좋은데 후보는 이 다른 정당의 인물이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찍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저는 이번 선거도 예를 들어 태극기 드신 어르신들이 정당은 공화당 한 표 찍어주겠는데 또 이게 인물을 보면 뭐 한국당이 사표 방지심도 있고 한국당 인물을 찍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로 과연 이게 그 지역구 선거에서는 정당 안 보고 인물만 보고 찍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게 제도가 저는 이게 왜곡될 수 있다. 왜곡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인정 비례하려면 정당 투표나 지역구의 정당지는 이게 일치돼야만 제대로 이게 그 국민의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게 달라진다면 그럼 이게 다른 후보 찍은 게 어떻게든 작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오히려 비례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데 여러 가지 현행 우리 그 선거 행태하고도 좀 이게 관련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문 3번은 저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어떤 제도든지 완벽한 제도가 없다면 반드시 악용하고 이걸 이용하면 이런 게 있고 분명히 이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지금 제도적 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보지만 통과됐을 때 과연 이게 그 악용될 소지가 없는가. 뭐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무속속으로 뭐 다 나가서 악용시키는 아까 교수님 발표하신 이런 유형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든지 그래서 이제 그 대충 국민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일단은 이제 그 한국당을 예를 들어 찍더라도 한국당이 위성정당 이런 말을 만들어서 정당 투표는 전략적으로 그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위성정당은 상당히 비례에서는 약진할 수 있고 뭐 지역구를 포기하더라도 위성정당이니까 그러나 그게 비례를 많이 되면 나중에 합당을 한다든지 당을 합치버리면 우리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악용이 안 생긴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면 어떤 제도든지 법이 금지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고 어떤 제도든지 저는 상당히 그 악용 소지는 많이 올 수 있다. 이걸 세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발표문에는 없지만 또 제도하고도 연결되는데 발표문에 보면 그 브라질 이야기도 있던데요. 제가 이 브라질까지 연구를 못해가지고 저도 자료를 좀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독일이 보통 연동형 비례자만 독일 이야기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우리 헌법 구조 대통령제하고 관계 연동형이 맞는 구조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항상 하는 말이 야 그럼 이게 문재인은 몇 프로거든요. 문재인은 41% 얻어가지고 왜 행정권은 100%를 다 행사하느냐? 대통령 권한도 41%만 장관 임명이 다 행사해야지 왜 100%가 되고? 그럼 이 국회는 왜 자기가 얻은 득표에 따라 딱 그대로 의석수를 나누면 되느냐?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로는 독일에는요 의원 내각제 아니면 기본적으로 의원 내각제니까 국회 선거가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전부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라는 거예요. 국회는 선거지만 실질적인 행정부, 집행부를 구성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연정을 통해서 장관도 의석수에 따라서 뭐 연정을 한다든지 나눈다든지 이렇게 의원 내각제와 연동형 비례제 연정이 활발할 때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1%라도 많이 얻은 대통령이 100% 정권을 행사하는 이런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만 군소정당으로 치대로 쭉 한 10개 쪼개나면 과연 이게 행정부 견제가 되면 뭐가 이게 맞는 제도인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국회도 강력한 양당제라든지 야당이 강력해야만 강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당이 여러 개로 뭐 3% 얻은 정당 쪼개지고 하다 보면 과연 이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브라질도 연동형 비례인지는 모르지만 발표 교수님께서는 브라질도 비례하면서 대통령제다 뭐 이런 말씀은 제가 처음 들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게 보통 연동만 쓰는 독일하고 비교해 본다면 전혀 통치 구조가 틀린 이야기인데 이게 뭐든지 어떤 제도를 가져오더라도 그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맞춰보기 가져와야 되는데 그대로 다른 통치 구조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의 연동형만 그것도 약간 50%뭐 완전 변형해서 가져오는 게 이것도 계획이냐? 저는 계획이 아니고 이거 계약이 아니냐? 계약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럼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행 제도를 골격으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지역구 한두 석 미세 조정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처럼 지역구 중심하고 그다음에 비례도 1인 2표로 해가지고 표에 따라 하는 기본적으로는 그 기존 제도가 맞다 보는 게 뭐 지금 한국당은 뭐 비례를 없애고 지역구만 270 하자 이런 당론은 뭐 제가 보기에 약간 협상용인 것도 있고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겠지만 전면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지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서 보면요. 우리 헌법에서 이 마지막 41조에 보면 항상 이 국회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네 가지 원칙에 따라 지역구가 원칙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연동형 비례든 뭐 비례 같은 거는 과연 이게 직접 선거인가? 물론 이게 정당에 대해서는 투표하지만 후보들은 다 이게 정당의 수뇌부들 보고 다 이게 정당의 지도부에서 순서를 배정할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에는 부합하는가? 또는 이제 그 평등 선거인데 제가 발표문의 8페이지 마지막에 아주 이게 유익 있게 8페이지 마지막에 여기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독일과 같이 한 투표용지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에 한 표씩을 행사하므로 고단반이 되지 않습니까? 의석 할당이 정당이 아닌 정당, 즉 3%도 안 되는 5석이 안 되는 뭐 우리 공화당이 예를 들어 이게 뭐 투표를 했다. 또는 이 무소속 당선자에게 후보에게도 투표했다. 이런 경우라도 두 개 투표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그 지역구 투표랑 유권자의 비례 투표를 어차피 이게 정당할 때는 제외할 수가 없는 거죠. 두 장이니까 내가 이게 3석 미만이나 뭐 5석 미만이나 3% 미만 투표한 것도 정당은 이게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실제
한국당이나 민주당 찍은 사람들하고 해보면 이게 약간이라도 좀 이게 평등에 반할 여지가 저는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한국당 찍고 정당 한국당 찍었다. 그럼 이게 지역구에서 한번 반영돼 버리고 그럼 비례에서는 반영률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조금이라도 이게 높아질 테니까 평등 원칙에 이게 부합하는가? 제도 파괴 행동 이런 게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헌법 기본 정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 선거를 볼 때는 지역구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비례라는 거는 뭐 장애인이든 뭐 소수자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간 이게 가미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지금 뭐 심상정하는 75석 독일은 제가 알기로 이게 거의 뭐 1대1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비례를 완전히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헌법에는 맞는가? 이런 이제 마지막 의문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자께서는 전반적으로 제도 자체를 얘기해 주셨고 서변께서는 제도의 큰 문제점을 네 가지 정도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 토론자의 발표에 직접 질문한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브라질 제도가 조금 보여하시면 하시고 예, 우리 서근 선생님 아주 아무 제가 뭐 다른 말씀 드릴 거 없고 그 브라질 그 남미 이야기 해가지고 그 이야기는 약간 그 똑같은 말인데 이렇습니다. 그 이제 그 비례대표제하고 내각제 권력구조 대통령제가 내각제하고 조합 이게 독일이고 이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고 남미는 뭐냐 하면 연동형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비례대표제하고 크게 봐서 대통령제가 조합이다. 그래 이게 그러면 남미는 정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내각제가 좋은 건가?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연구들은 뭐냐 하면 거꾸로 남미가 그나마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각제에서도 안 될 끼인데 대통령제랑 터치가 그렇다. 근데 우리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극한 다당제 하면 내각제나 대통령제 다 힘듭니다. 근데 극한 다당제에서는 힘든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국정 운영이 잘 되냐 안 되냐는 거고요. 대통령 개인의 권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많으면 자기 뜻에 맞춘 사람들은 조합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도 다당제인데 이게 지금 연동형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은 다당제가 되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지 몰라도 국정에는 정말로 이게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안 줘야 될 것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독일도 지금 뭐냐 하면 워낙 많은 당이 했고 의석이 말이죠. 급진 세력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당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당도 시작해가 이러니까 뭐냐 하면 대연정을 만드는 대연정이 뭐 바드 갖고 오면 됩니까? 바드 하라고 정치라고 하는 걸 어떻게 다 맞춰가지고 대연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돼. 이 문제들은 굉장히 저희들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제 입장에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서변장님하고 저하고는 뭐 전혀 의견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0분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요. 그거에서 혹시 이해가 잘 안 됐거나 궁금한 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 가능하면 한 1분 이내로 간략히 주시고 질문 몇 개씩 모아가지고 다 먼저 자기 소개 좀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실 분. 예, 이영준 교수님. 저는 그 정준표 교수님 그때 질문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정욱 변호사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됐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기 이익을 벗어나고 규범이나 명분 도덕적인 건 하지 못해도 위성정당을 만들거나 다 무소속으로 나오는 방법인데 확실한 건 무소속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무소속으로 다 무소속으로 나와버릴 때 그냥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어느 숫자 다 무소속으로 다 버린다. 그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걸 묻고 싶고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나는 우리는 억지로 막아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소동 변호사님한테는 공수처가 통과됐다. 공수처장이 이제 임기가 6년에 8년이에요. 5년이? 3년이 3년에 6년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공수처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2의 윤석열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그뭐한번 뒤 있는데 또 하고 있어요. 절대 질문도 받고 하시네. 네. 자, 질문 여기서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다. 예, 저는 뭐 성함이 간호장입니다. 정규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한마디 질문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우리가 좀 선진형 스타일 독일형 운동, 독일식 운동은 뭐 그거는 의회민주주의 장대라니까 이제 뭐 샘플로 받을 수 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건 뭐 의회도 아니고 완전히 참고할 이유가 없다. 뭐 배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왔는 난지 모르겠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좀 얘기할게요. 이제 연동형 비례제 되면 제가 이 정부가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원한 게 아니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체제 자체가 지금 소위 국가 독재가 있고 행정 독재가 있는데 국가 독재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여야 간의 콘플릭트, 투쟁 이런 걸 인정을 하는 권위주의든 그거면 이제 우리 군부 이제 시절에 어떤 국가 운영 독재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내부 속에서 이제 콘플릭트 인정을 하는데 행정 독재, 공수처법 같은 행정 독재로 들어가면은 이건 완전히 전체주의로 가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꼼짝달싹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 비례제를 아주 확 섞어놓고 그 위에 이제 공수처법으로 이제 출마자들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장기 집권에 완전히 노란장이죠. 그러니까는 던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어마어마한 독재로 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질문. 제가 드릴게요. 예. 이번 선거법 개정하고 조합님. 홍영식 교수입니다. 예. 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이제 협상에 의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다고 보고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경우 민주당 내에도 문제가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결이 가능할 때 비밀 투표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 건가 하는 걸 두 분한테 공유 한번 예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겠습니까? 예. 좀 의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비례대표제 이거를 보면은 이거 연동형이냐 전에 해오던 대로 할 것이냐 이런 거 따지다 보면은 결국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기왕 손을 떼려고 하면 확 바꾸는 틀을 확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게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징기스칸 때는 우리가 땅 따먹기 했지 않습니까? 엘리자베스 시대는 이 바다 이 영역 넓히는 거 이거 했죠. 이제는 완전히 스페이스 전쟁입니다. 예? 우주 전쟁으로 나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 가고 있는 거는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시대는 바야흐로 초음속 시대로 그걸 지나가지고 지금 광속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정치는 이게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연동형이냐 비례대표제 이 문제를 할 때는 아예 비례대표제 이 자체도 지금 엄청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오염되다가 보니까 지금 심상정 법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염이 됐다면은 아예 원천적으로 이게 비례대표제 이거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박수 좀 듣고 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대표들에게 모두 무소출하면 원장이 유리하냐?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비밀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 제도 자체를 갖고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혹시 권진표 교수 먼저 글쎄요, 전부 뭐 그러네요. 무소속으로 말씀하까 제일 큰 문제가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으로도 변화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사들이 어떤 방향이 어떻게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건 이제 그래서 제가 누가 유리한지 안 한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얼마나 정부가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른 것보다도 북한 우리 인권법을 해가지고 실시를 안 한다든지 국총 그냥 보낸다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 큰 문제인데 그다 넘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들이 국민들은 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있을 겁니다. 민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의 흐름이 수도권에서 그게 이제 대구 경북 호남 이거는 사실 지역구에서 그건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좀 바뀌어도 크게 안 바뀌니까 지역구 당선되는 사람 비슷한데 비례대표제는 이건 좀 변화가 좀 있거든요. 지역구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조금만 차이 나보면 지난번에도 큰 차이 안 났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나가야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모르겠고요. 그냥 희망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표결 예산도 아마 정치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게 이제 또 문제죠. 그럼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이라고 현행법도 지금 다 어기고 있는데 이미 다 어기고 있는데 근데 통과 안 되기에는 이게 뭐냐 하면 엄청나게 원내 총무 제가 지도부가 저걸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야 이거는 완전 엄청난 변화가 아니잖아요. 통과 안 된다 하면 통과 되도록 만들어 놓고 엄청 주의를 해가지고 아마 표결을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야 그래가 막 그래 했는데 통과 안 되기를 통과 안 되면 뭐가 되면 보고 싶어요. 그나 희망 특별할 수도 있나요? 그 의견할 수 있어요. 이경민 김영 20% 이상 요구하면 선거법 바꿀 수 있는데 비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기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선거법은 정말 사실 국민들 참여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공청회 한다 하면서 이 다음 번역하면 정당화 시키는 수단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하고 해가 몇 년씩 이렇게 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전히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밀실에 있다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나오겠네요 지금 그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헌법도 바꾸고 선거법은 헌법의 내용에 변하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 걸 그것도 똑같이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아까 뭐 브라질 이야기한 것은 이게 뭐냐 하면 이 연동형 선거제 준용 선거제 나오는 배경이 뭐냐 하면 비판의 가장 비판이 뭐 논의할 때 뭐냐 하면 현행 대통령제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브라질은 뭐냐 하면 비례대표제에다가 대통령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어떠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하는데 사실 안 되는 건지 아닌지 지금까지 아직 연구 결과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전에는 내각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대통령 없애구만 좋겠다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그 문제는 저는 뭐 제가 뭐라고 지금 말할 건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대통령의 미래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서로 다른 논의를 가져와가 논쟁을 할 수 있는 구도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아까 공수처. 예, 아무도 법에 조금 서변호사님. 우리 공수처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결국 이제 그 질문 취지는 공수처장도 윤석열처럼 임명하면 이게 공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취지로 문제인데. 대통령이 신임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뭐 문재인이 뭐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가장 차이가요. 예를 들면 이제 조국 같은 사람요.
총장은 못 시킵니다. 검찰총장은. 그러니 공수처장은 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국 같은 코드 교수나 또 이게 민변 회장 이런 사람들이 검찰총장은 못 시켜요. 검찰총장은 평생 검찰에 있은 사람만 자기 요건이 되니까 아무리 코드 맞는 사람 뽑아도 검사는 이게 평생 검찰 조직 중심이거든요. 윤석열이도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이나 사람이 충성한 게 아니고 조직이 충성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처럼 소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입장에서는 배신 이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확고하게 민변 출신 회장도 돼요. 왜? 변호사 업무나 또 이 교수 업무나 또 심지어 조사 업무 이런 데 15년 종사하면 다 되잖아요. 철저하게 코드로 예. 양전처 시켜 되겠네. 그렇지. 철저하게 코드로 간다는 거. 이거 하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가 지금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이 한 90% 정도 지지를 받아요. 대부분 검사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일부 검사가 조국 재단나 뭐 이번에 울산의 송철호 사회 검사 이런 일부 몇 명이 조국 쪽에 법무부 쪽에 가 있지만 압도적인 검사 90% 이상은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수처는요. 검사는 49% 이상 못 가요. 검사는 49% 이상 못하고 지원을 50% 이상은 전부 이게 변호사나 근데 변호사 중에도 조사 업무에 뭐 종사다. 그럼 이게 전부 세월호 조사든 뭐든 좌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파 변호사들이 뭐 종사할 요건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민변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51% 이상은 어차피 이게 좌파 민변 이런 변호사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게 처장이 아무리 하려도 공수처 검사들이 전부 이게 좌파 민변 이런 사람이면 과연 이게 윤석열처럼 이게 정권에 대항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수가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동을 반역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타협적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같은 걸 조사해야 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을 소비원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뭐 지금은 이게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 옛날에 검찰은 권력의 그 사냥개처럼 살아있는 권력한테는 이게 완전 삽살개처럼 아양되면서 죽은 권력만 이게 맹개처럼 물을 뜯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일단 이게 살아있는 권력 지금 다 검찰 가보면 정권 바뀌나? 왜 이렇게 열심히 청와대 하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봅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이가 조국이든 또 이게 유재수든 백원호든 최근에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상당히 검찰 개혁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윤석열 등의 문제는 있어요. 저희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MB 조사할 때 보면요.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라든지 그 밑에 뭐 검사들 보면 철저하게 한번 표적 삼으면요. 끝까지 물어뜯습니다. 왜냐면 이게 별건 수사,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 이거 하다가 안 나오면 저거 하고 해서 끝까지 잡아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국도 하나 항변한다면 이것 가지고 70차례나 압수해 그런가. 조국도 이게 억울하게 한다면 자기도 표적 수사, 별건 수사는 일부 있었어요. 동생까지도 전부 다 해버린. 이거는 이제 윤석열 검찰도 이런 거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고쳐야 돼요. 저는 이런 이제 먼지떨이 표적, 별건 수사는 망신주는 이런 수사는 좀 고쳐야 되고 다만 이게 살아있는 권력도 똑같이 수사하는 거는 평가해야 되고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이 상황 논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를 그 손을 안 대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은 윤석열이도 죽고 검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가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이거는 칠 수밖에 없다. 그 상황 논리죠. 그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뭐 이번에 문재인가 뭐 또 윤석열이 신임한 것처럼 국민과 대화 했지만요. 저는 이제 이미 둘 사이는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너가지고 이미 되돌리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법무부나 청와대는 검찰을 어떻게든 수사부터 다 없애고 완전히 사전에 보고하게 하고 중요수사는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청와대나 법무부 방침이고 근데 윤석열은 그게 결사 검찰도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기 다 마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네. 이정도 교수입니다. 지금 막판에 지금 그 오늘 주제가 연동형 대리적 주제인데 지금 이제 서재현 의원님하고 이제 그 얘기하자고 공수처 법안이 사실 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한테 결코 유리하지도 않으면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깔려있는 공수처법을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 사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자라는 그 용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 내용을 아까 그 정대표님이 발표하실 때 여러 가지 그 투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따라가는데 듣고는 잘그 숫자를 따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한테 연동형 비례대표자는 그게 뭐야? 근데 거기다 또 준 연동형까지 나오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수처법도 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선거 문화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특정한 지역이라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알겠지만은 특정한 지역에서는 특정한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됩니다. 그것도 막 몰표를 줘가지고 50% 60%는 몰표가 아니라 90% 인상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작대기만 세워놔도 다 당선된다 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선거제도를 하더라도 호남, 영남 이런 좀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 호남 더 지역까지는.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무슨 전부 다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위성 정당을 만든다 이거는 발표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로서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고 실제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낼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수처법이 결국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초동에서 좌파들이 집회를 할 때 이 사람들 절대 공수처법 도입하라고 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자꾸 떠들어요. 검찰개혁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검찰은 옛날부터 무소불위의 정권의 아부를 하고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했던 것이 검찰이다.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검찰개혁이라는 그 용어가 결국은 그 공수처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하나의 포장이거든요. 근데 공수처법 내용 잘 모르는데 의외로 보면은 뭐 여론조사가 맞는지 어떤지 뭐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금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이제 많이 이제 좀 조작하는 면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이 생각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결국 공수처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결국 하다 보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결국 이제 공수처법 내용이 이제 과열되는데 그런데 다시 연동형 비례제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가 253석하고 47석이죠. 그러면 처음에 신당정의가 도입할 때는 이제 30석이고 50석이고 늘리려고 하다가 이제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안 되니까 300석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역구를 조정한다고 할 때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인다. 그럼 그 지역구를 단순히 그냥 요 비례대표를 맞추기 위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일본이 이제 소선거구하고 비례대표를 병행해가지고 소선거구 300석, 비례대표 180에서 480석으로 1994년에 시작이 됐는데 일본도 지금 저출산에다가 인구가 감소가 되고 특히 농촌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지금 480에서 시작해가지고 465석으로 줄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 선거를 보면은 강원도 영월, 정선, 평창을 100개군에 합해가지고 한 개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구 비례를 따라가지고 지역구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인구 비례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의 정당의 이익에 따라가지고만 이걸 분석을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한 표의 뭐라고 해야 되나 평등성이라는 게 말하자면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항상 보면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원에서 항상 그게 이제 선거제가 되면은 항상 판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인구 20만 명 중에서 대표자를 한 명은 뽑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인구 한 40만 되는 줄 있고 어떤 경우는 인구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경우에 한 명씩 뽑게 되면은 이거는 한 표의 평등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이해 타산만 가지고 줄일 게 아니라 그런 인구를 몇
좀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전혀 지금 그 논의가 되지 않거든요. 우리 정준표 교수님은 선거 정당 위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이신데 가만히 있어. 사회자 발언 얻어서 말씀하세요. 예. 뭐 텔레비나 종편이나 언론에서 뭐 나오라 합니까? 저는 제안은 하나 해보시죠. 좀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가버먼탈 데스포티즘이 있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데스포티즘이 있는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버먼탈 데스포티즘 정부 차원에서의 독재는 그래도 시민사회나 여야 간의 정당 간의 컴플리트를 인정하면서 독재를 하는데 가장 악성이 뭐냐면 그런 독재 권력을 갖기 위해서 행정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가 지금 공수처법을 지금 내놓고 지금까지 뭐 그냥 24개 부처의 장관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딱 청와대 중심으로 지금 2년 반 끌고 온 게 이게 바로 행정 독재로 가는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데 행정 독재로 갈 경우에 100% 드러나는 게 뭐냐면 콜랍션입니다. 콜랍션.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막아야 된다. 수영 프로페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심사해서 이제 이런 연도리 딱 산도 해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제 질문을 웬만큼 나오신 것 같으니까 사회자도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정동님한테 지금 아까 이제 뭐 전원 우선 출마를 좀 사실 뭐 전원 우선까지 나가겠지만은 여러 가지 얕은 수를 쓴다는 정당들이 한국당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역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고 비례를 얻기 위해서 특히 대구 영남 지역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줘라는 은근히 흘릴 수가 있거든요. 민주당 반대로 호남 지역에서 흘리겠죠. 그렇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한국당이 정당 득표율은 한 30% 얻었는데 의석수는 한 120석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마찬가지 정당 득표는 25% 해놓고 지역구는 한 130석 갖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구가 벌써 250석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지역구는 아니 지역구 225인데 220을 다 채워서 치면 그러면 비례대표를 갖고 갈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표가 어디로 갔냐면 우리 공화당과 정의당으로 갔잖아요. 그럼 우리 공화당 정의당이 한 30%씩 얻은 거예요. 그죠? 그럼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갖고 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석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석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주다 보면 총 의석 수가 30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못 넘어가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은 그거예요. 그 총 의석 수는 300을 딱 고정돼 있어가지고 어떤 경우에 300을 넘지 못하게 정책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연동대구를 해가지고 보태줘야 되는데 보태줄기 거의 다 대단하면 75석 넘었어요. 225석을 넘어가 75석이 넘었단 말이야. 그럼 오늘 밤 75석으로 딱 맞추게 조정을 내가 미래를 풀어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조정의석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다 전부 다 그렇게 되면 75석까지 조정해 다 다른데 비례의석 전부 비례의석만 비례대표만 했고 지역구에서 하나도 없는 당만 남아있다 하면 결국은 그거는 뭐니까 또 75석을 갖다가 서로 그냥 원래대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정의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국회 의석수는 300석을 넘을 수가 없다. 300석 무조건 고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님 얼마 전에 홍준표 전 대표가 뭐 협상하는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선거법을 폐기시키고 공수법을 주는 걸 해서 협상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공수처법을 받고 선거법을 줄 만큼 선거법을 막고 공수법을 줄 만큼 그렇게 서로 등가성 있고 교환할 가치가 있는 건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제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첫째는 이제 현실성이 없다 봐요. 현실성. 왜냐하면 이게 그 공수처를 주고 선거법을 저희가 지킨다면 그럼 이게 과연 제2중대들 있잖아요. 제2중대들 뭐 정의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이 사람들이 이게 절대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두 개를 똘똘 뭉쳐서 하루에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선거를 공수처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선거법 하자 이렇게 못 믿기 때문에 두 개를 결여두시기 때문에 전혀 홍준표와는 현실 가능성이 절대 없고요. 아니 한국당 합의해가지고 공수법을 통과시키는 거죠.
항상 민주당이 그럼 이게 이중대들이 다 떨어져 나갈 텐데 강력 반발할 텐데 민주당이 과연 이 정의당이나 다른 당이 다 반발을 무릅쓰고 그걸 할 수 있을지 일단 현실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규범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맞는지 저는 공수처가 되면 아까처럼 이 좌파에서 완전히 판검사 사법부까지 다 장악이 되거든요. 판사들만 전담 수사하는 조직에 판검사만 그리고 이 군대도 높은 사람들, 경찰 높은 사람들 이거는 더 저는 선거법은 뭐 의석 몇 개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지키려면 저는 공수처법을 더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완전히 사법 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좌파 쪽으로 사법부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이걸 양보하고 선거법을 지키자 홍준표 안은 쪽이 그 경중이 좀 바뀐 게 아닐까 오히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동형 비례대는 양보를 하더라도 공수처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 저는 어디서 공수처 막아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하든지 뭐 우리나라 그 선거 문화에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뭐라는 그 내용도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서문화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 선거제도는 뭐 우리가 좀 우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보수 쪽에서 좀 양보하더라도 물론 두 개 다 그 우리가 지켜야 막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어떤 거는 양보하더라도 어떤 거는 우리가 그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보하더라도 공수처법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근데 누가 얘기한 걸 거꾸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끝나가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공수처법의 행정 좀 욕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법은 미끼고 원래 자기 원했던 거는 이제 공수처법인데 그 미끼를 다른 정당들이 덥석 물었다 말이죠. 정의당을 비롯한 제2중들이 덥석 물었다 말이죠. 이거를 과연 한국당에서 막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의견 있으세요? 우리 저 소연 사장님 저가 잘 보는 사람인데요. 아까 이제 이 대시프레이커 안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좀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좀 육성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 막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의석을 일단 300명으로 끝까지 제한하는 이거는 거의 되지 않습니까? 의석 안 늘리고는 이게 저는 연동형 비례대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국민들이 워낙 300석 이상 의석 늘리는 거는 결사가 안 되고 우리 헌법에도 이제 국회의원 200인 이상을 한다고 돼 있으면 묵시적으로 한계는 299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한 석 늘어가 300석이 됐지만 따라서 300석을 확실하게 지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안 되면 225로 가면요. 지역구가 그 253에서 빼면 28석이 줄어버리잖아요. 이렇다면 이게 저는 표결해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표결을 뭐 공개든 비공개 표결해도 저는 희망이 있다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28석이 줄면 그 자기 지역이 없어지는 사람은 지금 이게 정당의 수뇌부가 통제를 안 되잖아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면 반대편 분이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25대 75로 저는 안 돼, 원래 안 되면 투표하라 이거죠. 그러면 저는 부결된다. 이렇게 상당히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노는 게 뭐 200 지역구를 240 늘리자, 심지어 지역구 250까지 가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세석 줄이고, 물론 이제 비례는 연동형으로 약간 뭐 하면 한두 석은 더 손해볼지 몰라도 이미 지역구가 250까지 가버리면 이거는 제도가 권력가 되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도 워낙 비례 수가 적으니까 저희가 피해를 봐도 몇 석전은 안 될 거거든요. 오히려. 따라서 저는 지역구를 늘리면 피해가 적고, 아니면 이 지역구 늘리는 거는 좀 수정하는 패스트트랙 취지 안 맞다. 그럼 이게 원래 올렸던 대로 투표하자. 오히려. 그러면 이게 저는 부결시키 버리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없어지는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릴지 모르는 거지만 250석으로 해가 연동형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300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300 곱하기 비례대표 득표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의석 하나 정도 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버전을 이야기하면은 원래 방식대로 하면은 225석으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아까 보시면 정의당은 14석입니다. 250석하면 13석입니다. 정의당은 300에서 곱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근데 자꾸 이제 생각보다는 양보할 수가 있는 여지가 딱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연동형 자체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까 그 지역구 획정 그것도 뭐냐 하면은 시도별로 이게 하게 돼 있고 지금 획정위원회가 활동인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획정이고 지금 전국 획정은 1년 전까지 해야 되고 획정위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도 경계하고 이런 게 다 있으나 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1월 31일 인구로 하면은 경기도가 늘고 서울은 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도별로 해가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이제 인구 그걸 해가 저기 헌법재판소의 판결한 인구 편차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각이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 이야기 한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득표 기준이기 때문에 인구 기준하고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게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250석 아마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줍니까? 정의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덕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50석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저 평가국이 있습니다. 240석 하면 어떻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그거는 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정의당. 이용준 교수님. 네. 저는 원하지 않지만 두 법안이 다 통과될 것 같은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하거나 타협한다는 것이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하다가 임시국회에서 날치기 이제 통과시키려는 때 교수님 한번 때문에 막지 못하고 뭐 통과됐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미경인가요? 그 최고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총사퇴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얘기합니다. 총사퇴 의견을 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이 얘기는 총사퇴해도 통과되고 총사퇴 안 해도 통과된다. 그러니까 총사퇴 하는 것이 의원 총사퇴를 하는 것이 명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학자, 법학자 의견은 그렇게 사퇴하면 어떤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양도가 아니고 끝까지 이게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의회가 다수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구 어느 정부에 갔든 말든 간에 근데 이제 끝까지 버텨야 되겠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도 하고 4일 동안 필리버스터도 하고 나해가 뭐 사퇴하는 건 다른 식으로 이제 누가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단식하다 보면 불상사도 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것들도 공수처 만들어 놓으면 못해놓고 나중에 되면 또 입장이 바뀌면 못되니까 또 다음 정권 바뀌어가지고 참 이런 거 해가지고 참 곤란한 생각이 공수처도 역시 막아야 되겠고 이 선거법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통과시키면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눈치 다 보고 있잖아. 사퇴한다 해도 야 뭐 다음 선거 이거 몇달 남지도 안 했네 이렇게 보고 이게 뭐 그래서 그런 정당화 명분이나 이런 것을 갖다 전략도 써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그런데 원칙이 있는 어떤 정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총사퇴하면 기호 2번 못 받죠. 못 봤죠. 이건 모르겠지만 서 총각 변호사님, 근데 이거 답변드리기 당이 전에 바뀌는 한간에서 이런 이야기 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헌법에 국회의원은 200 이상 한국되어 있으니까 한국당이 다 사퇴하면 200명이 안 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 포함해서 그런데 또 뭐 수리 안 할 수도 있겠죠. 조항에도 좀 이야기해요. 예. 일단 저는 법적으로만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총사퇴 카드를 던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걸로 왜냐하면 지금 의장도 문의상이고 그다음에 그 의장이 수리하거나 또이 국회에서 뭐 과반 동의 있어야지 의견이 있어야 사퇴가 되는 거잖아요. 사표서는 낸다고 사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총사퇴가 일단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뭐 일단 우리 교수님이 물으신 200명 이상이다. 근데 그거는 뭐 법에는 헌법에 200명 이상 돼 있는데 총사퇴 해버리면 200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수리를 안 해주지 않을까.
그게 수리가 돼버리면 이제 200석이 안 되니까 헌법에 위헌의 문제가 생기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저는 오히려 총사대로 수리를 의장이나 의견이 안 되면 만약에 해준다면요 200석 안 되니까 국회가 뭐 해산되거나 이런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법도 사퇴 후에 논의할 문제지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법은 국회를 구성할 때 정수를 규정한 거지 구성된 다음에 200명 밑으로 내려가면 국회 해산된다는 건 아니죠.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다면 뭐 그런 논의가 없어요. 제가 헌법책을 별로 본 적은 없는데 최소한 이게 국회가 200명 되는 다 사퇴하고 뭐 한 150명, 100명 남았는데 자기들 국회를 이끌어간다? 이건 헌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국회 해산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논의를 못 봐서. 현실은 수리 안 하겠죠. 예. 또 다른 질문들. 그 질문 생각하실 동안에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면서 225석을 하냐 250석을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하냐 안 도입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 할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내각 책임제하기 조금 상정한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정치 의식이 높고 정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가능한 제도거든요. 왜냐하면 토론과 협상과 표기를 통해서 결정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연동 비례대표제를 하면 결국은 과반수를 얻는 정당이 하나도 못 나올 가능성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반수 얻는 정당이 거의 못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과반수 없는 상황에서는 뭘 하려면 어떤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해야 되니까, 연대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우리는 정부하고 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항상 정치적인 야합으로 가고 그 다음 또 정당이 지금 32개인데 앞으로 60개 될지 70개 될지 몰라요. 저마다 한정 만드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 정치가 정당 제도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정치가 아주 우습게 되지 않을까. 정치 혼란을 가져온 한 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걱정을 저는 근데 제가 뭐 그냥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내각제에 대해서 우리가 내각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파적인 이익 때문에 논의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뭐 그게 불평 점도 있지만 내각제가 말씀하신 대로 협상 타협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안 돼 있어. 우리가 내각제가 아직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그뭐 촛불 소위 촛불 사태라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가 되면 내각제에서 약간 혼란이 있더라도 쉽게 바꿀 수 있고 책임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큰 사고를 대형 사고를 치고 또 지금도 대형 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각제가 좀 돼야 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내각제 아닌 대통령제가 성공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정치를 또 전공했는데 미국 정치는 대통령제가 될 수 있는 뭐 대통령과 의회 또는 연방정부와 지방주정부 간의 그 문건적인 문화가 그 건국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 특히 정부화 시대되고 행정화 시대, 행정부가 다 되는 이 시대에서 대통령제가 실질적으로 다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각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논의 나올 때 선거제 개편 논의할 때 개헌해서 권력 제도 작품도 하기로 그렇게 해서도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 내각제를 누가 주장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거 혹시 뭐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그냥 질문 마치고 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학자시고 뭐 교수시고 그래서 학자가 아닌 사람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푸르림 창립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안별로 관심이 있는 것만 제가 여기 오늘 우리한테 참석한 이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뭐 그 질문이 아니고 의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언론 매체에서 기사를 보면 이해창 전 총재라든가 또 뭐 최근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이나 공수처법을 제의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국민 상당 부분이 찬성하는 이유를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홍보가 되게 좀 부족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이원위원회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조작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뭘 이해해서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면요. 어제 그 한국당에서 이미 고발했습니다. 문재인하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해찬에 대해서. 예, 근데 이해창 총재의 그 공약집이라든지 예, 또 유세할 때 보면 다 이게 요즘은 녹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해창 총재는 이제 그 특검, 상설 특검을 도입하자는 거지. 공수처는 옥상옥이라고 이런 그런 제도 자체를 특별히 그때는 공수처 용어도 없었는데 근데 이게 특별한 수사기관을 두는 건 옥상옥이라고 이런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 특별검사제 이걸 이제 공약했는데 이걸 잘못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예훼손에다 고발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금방 이제는 확인할 수 있거든요. 당시 공약집을 보면 금방 확인되잖아 팩트가. 따라서 그렇다면 저는 사과해라. 우리 이해찬이가 어제 제가 MBN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고 이미 고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명확합니다. 절대 이해찬 총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 말씀하신 게 국민 다수가 공식적으로 찬성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검찰이 그참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했고 잘못된 게 많다는 게 이제 뭐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됐는데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검찰 개혁이 공수처 법인 것처럼 매출시킨 거예요. 사실 내용은 검찰 개혁이 아니고 완전 검찰 개혁인데 홍보를 공수처법이 검찰 개혁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검찰 개혁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걸 찬성하는 그런 걸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이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은 공수처법을 도입한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자꾸 검찰개혁 하면서 검찰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검찰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법 얘기를 안 해요. 결국은 공수처법 도입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포장이죠. 자 이제 시간도 거의 됐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나온 이야기를 제가 간략히 느낌을 얘기하면 공수처법은 검찰 개혁이라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공수처법 추진하고 연동의 비대표제는 국민의 표현 불가성을 높인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또 야합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그게 가장 좀 오늘 느낌이고 한 가지 또 오늘 재밌었던 이야기 표현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분 선수 말씀하셨나요? 서리한 말씀하셨나요? 41% 지지받은 대통령이 왜 행정부를 100% 장악하고 나가서는 입법 사법까지 다 장악하느냐 이게 국민의 대표가 맞느냐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제가 깜짝 못하고 이 모임이 되면은 제가 조금이라도 일조하려고 오늘 참석했는데 좋은 발표 듣고 오늘 좋은 시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구원 감사. 안녕하세요. 이종용입니다. 저는 그 일본 개요대학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일본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에서 쭉 교권 잡고 있다가 얼마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는 그 일본 외교 안보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요즘 그 아베 총리가 그 헌법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또 세미나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도 안 듣는 겁니다. 제가 진짜 좀 쉽게 설명하려고 무지 연구했는데 아이고 역시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약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잘 안 됩니다. 내용을 씌웠는데 경상도 사투리 떠올려요. 경상도 태국 사람들이 많은데 경상도 저보다 더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학생들도 잘 모았는데 마지막으로 유인하 선배님 자기 소개하시고 저 건배하세요. 저기 이용준 교수하고 이제 고등학교가 인연이 돼가지고 대학에 됐는데 월급쟁이를 간두고 지금 조그만 출판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설명은 간단하신데 저 교무사보다 사투리 그렇게 하셔가지고 잘 못 알아듣어요. 자, 건강만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건 잘 모아. 제가 사실 만든 사람 처음 봤어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고. 저도 방송하고